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페이지 책 교재는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뒤에 가면 이제 그 조세특례 조특법상의 세액공제가 있는데 뭐 흔히 보는 세액공제 내역인데 배당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이제 세액공제 가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종합소득 신고상에서 금융소득 계산하면서 아래에 배당세액공제가 이렇게 계산되어졌죠. 이 내역이 반영되어지는 거고 특별히 여기서 이 공제가면 신고상에서는 내역이 없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이제 아래 기장세액공제는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기장세액공제는 제가 일부러 한번 작성해서 봤습니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식부기 의무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정하는 회사는 뭐 외부조정 대상자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공제 대상 세액의 20%를 공제하되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장세액 공제 신청서는 여기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국납부세액 공제 173페이지인데 외국납부세액 공제서는 공제는 뭐 알겠지만 뭐 세액 공제 방식이나 표용비 산입 방식을 선택하는데 세액 공제 방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우리가 더해야 될 그러니까 외국 소득에다 더한 다음에 그 세액만큼을 말하자면 그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자 이거죠. 그런데 필요경비 산입법은 금액을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1000이라는 소득을 위해서 벌었는데 그중에서 100을 세금으로 냈다면 세액공제 방식은 1000이라고 소득을 가져간 상태에서 100을 기납부세액 형태로 차감한 반면에 필요경비 산입은 아예 번 것을 1000에서 100 빼고 900만큼만 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소득 더할 때 그냥 900만큼만 더해서 하시면 세액공제가 아니겠죠.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할 수 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설명이 쭉 나오는데 설명을 보시되 뭐 외국납부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는 옛날에는 이제 뭐 통합해가지고 뭐 국가가 뭐 A, B, C, D 국가 있으면 자기가 유리한 대로 A, B, C, D 국가를 하나를 합쳐가지고 그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A, B, C 국가별로 외국납부 세액을 계산하든지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근데 2015년 이후부터는 그러지 말고 국가별로 이제 외국납부 세액 공제를 계산해서 공제를 받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이 이제 첫 번째는 소득 종류별 외국납부 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가별로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 지금 그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 국가는 F2를 통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 이름을 치는 거예요. 미국이면 미국 치시고 아이고 내가 F2를 미국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써야 되는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 미국을 선택하셔서 선택하시고 뭐 아래는 뭐 다른 나라 뭐 나라별로 하면 되겠죠. 상호는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돈을 벌었는가를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뭐 소득 구분은 사업소득이냐, 뭐 다른 어떤 소득이냐라는 기타 소득이냐 이런 것을 밝혀주시고 그게 원천 소득 내역을 입력하신 다음에 요금납부 세액이 직접이냐, 간주 요금납부냐 아니면 두 개가 섞여 있느냐라는 형태로 입력해 주시면 이 내역을 다시 또 국가별 요금납부 세액공제 명세서 바로 위에 있죠. 거기서 이제 불러와지는 거예요. 불러오기 하면은 방금 전에 입력한 내역들이 국가별로 이제 한 나라에 있으면 하나밖에 없겠지만 교재에 나온 것처럼 두 개의 나라에 있으면 두 개의 국가를 뭐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국가 내역을 불러와져요. 불러와진 내역 가지고 혹시 이월된 내역은 없는지 국가별로 이제 이월했으니까 국가별 이월 세액 내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뭐 명세서잖아요. 명세 작성하고 난 다음에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기 할 때 세액공제 할 것이냐, 송수산입 방식을 할 것이냐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세액공제 방식을 송수산입할 거면 송수산입을 더블 클릭하면은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서, 안부명서, 뭐 정기월 국가별 안부명서 이게 데이터가 삭제돼요. 이미 기록된 게 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내역 불러오기 해가지고 불러와서 국가별 세액 계산한 내역 앞에 명세서 작성한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을 불러와가지고
한도 계산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76페이지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있는데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재해손실 비율에 따라서 이게 프로그램상에서는 첫 번째 세액공제 하면 첫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있어요. 이 내역도 역시 여기는 뭐그 불러오기 하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불러오고 재해손실 내역이 불러오지는 건 아니에요. 재발생이라고 그다음 재로 상실된 재산가액과 상실 전 재산가액을 입력해 주시면 상실 비율이 나올 테고 뭐 상실 신청 사유를 뭐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뭐 입력하려니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건 뭐 프로그램이 도와줄 수가 없죠. 상실된 재산가액을 프로그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입력해 줘야지. 그래서 대신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입력하진 않지만 이 나중에 세무서에서 상실된 재산가액 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거기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 근거는 있어야겠죠. 그런 근거들을 해놓되 신청사항에다가는 금액만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대신 이제 그 재손실 세액공제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상실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세액이 상실된 재산가액보다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상실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7페이지 보시면 납세조합 공제가 있는데 납세조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력하는 안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봤듯이 종합소득신고서에서 우리가 여기 성실사업자 의료비 뭐 입력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입력해서 F2 눌러가지고 보시면 여기 납세조합 공제가 있어요. 여기 입력하셔서 혹시 납세조합 공제를 받는 내역 있으면 이 내역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선택해가지고 금액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게 뭐 1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만 원 해서 금액으로 해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로 해서 그 소득세법상 공제는 이 정도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79페이지 보면은 179페이지에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있는데 사실 여기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세액공제가 좀 중요한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거래처에서 공제받는 내역들이 여기에 많은데 여기 있는 내역들은 이제 꼼꼼하게 한번 잘 보시면서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내역에서 보실 때 일단은 뭐 이게 투자 자산 명세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세액공제 관련해서 투자 자산 명세 같은 거 작성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투자 자산 종류 중에서 어떤 투자 자산이냐 해서 투자 자산 명세에서 중소기업 투자 자산이다. 투자 자산 소재지가 어디고 투자 자산 뭐 적격 여부 적격하니까 적당하니까 뭐 신청하겠죠. 투자 자산 명칭, 구입처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 그리고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료에 의해서 투자 자산 명세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제가 뭐 A라는 사람한테 사왔는데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건 이제 세액공제해 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내역들은 이제 투자자산 명세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론적인 내역이야 여러분들이 이 뭐 이런 시간에 배우니까 저는 이제 프로그램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세액공제 관면에서 세 번째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가 있어요. 이 명세서를 작성하셔서 명세서 만만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작성할 게 꽤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발생 명세 및 증가 발생 계산해가지고 계산 과목별로 해서 이 내역을 계산 과목별로 해서 내역들 뭐 해서 계산 과목 F2 하면은 계산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인원은 불러오지 않고 금액은 불러와져요. 근데 계산 과목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 불러올 목적으로 연구 인력에 관련된 연구 인력 뭐 급여를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그걸 설정해놨으면 그 급여 내역 설정한 내역을 불러올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급여를 그냥 다 뭉쳐놨다라고 한다면 계산 과목 도움이 있어 본들 금액이 전체 연구 인력 관련된 금액이 아니면은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별도로 재료비 같은 것도 뭐 건수나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되고 기타 것들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내역을 이제 서식에 있는 내역을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서식 한번 볼까요? 서식 보시면
서식이 이렇게 연금 및 인력 개발 명세서가 있는데 명세에는 서식을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입력할 수만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페이지가 되게 많죠. 이렇게 작성 방법 뒤에 나오니까 작성 방법들 참고해 가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역이 있으니까 이 연금 및 인력 개발비 내역은 이제 세액 공제를 하는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연금 및 인력 개발에 대해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연금 및 인력 개발비 입력 금액 이런 거 중요한 것보다 왜냐면 사실은 좀 명확하게 연금 및 인력 개발 그러니까 연구소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하는데 요즘 뭐 그 요즘 추세가 나중에 뭐 그 세무조사 나오고 이런 추세가 뭐 연구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소 발생하는 비용들 같은 거 세액 공제 받았는데 이 연구소만 있지 사실은 뭐 연구소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뭐 나중에 보니까 자리가 없고 뭐 일반 그 직원들하고 섞여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연구소가 있으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소에만 있고 계속해서 뭐 연구비는 발생하는데 연구소 실적 같은 게 없다든지 이러면은 세무조사에 나왔을 때 아예 연구소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서 자체를 연구소를 부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액 공제 전체를 전반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여기 연금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 작성하고 할 때 그런 내역들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내역 입력하고 세액 공제 세액 계산하고 하시면 되겠지만 혹시 거래처에 이제 조언해 줄 때 그런 이제 그 성과 같은 내역들도 별도로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세무조사 나왔을 때 연금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받았던 거에 대해서 부인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구소 연구소 전담부서 내역들 입력하는 한 있고 해당 연도에 연금 및 인력 개발 발생 명세 내역들이 있으니까 이건 좀 그 차근차근히 하나씩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니까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연금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설비 투자 세액 공제도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있는데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는 이 아래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세액 계산서가 있어요. 공제세액 계산서에서 이 내역을 첫 번째 세액 계산을 위해서 투자한 그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에 따라서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만 공제 대상이 되니까 투자 금액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투자 금액에 대한 이 구분 뭐 내역들 입력해 주시고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입력 월별로 입력하는 거예요.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러오기 하는 내역은 전년도에 직전년도 입력한 내역이 있으면 이제 불러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으로 계산돼야 되겠죠. 그리고 고용 증가 인원도 역시 여기 투자 금액에서 입력한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 그다음 직전연도 상시 근로자 수 입력해 주시고 인원에 따른 뭐 공제 한도 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입력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처음 해보면은 쉽지는 않으니까 차근차근 내역을 순번에 따라서 번호에 따라서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납부세액 및 2월 세액 현황도 작성해 주시고 사업용 투자자산 명세 어떤 사업의 투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입력해 주실 때 참고 누르시면 투자 대상 사업용 자산 범위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쭉 설명이 돼 있으니까 뭐 신고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례가 그리 많지 않아서 제가 사례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 보시면 고용 증가의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있습니다. 여기 5번하고 6번 이 183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두 가지는 동시에 둘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증가했으면 당연히 사회보험료도 증가했을 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청년 인원이 증가한 것 중에 청년이라는 것은 만 29세 이하 뭐 군대 갔다 왔으면 군대 갔다 온 기간만큼을 감안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고용도 증대됐는데 거기다가 20세 이하 그러니까 20대 30세 이상 이하죠. 그러니까 29세 이하 29세 이하의 청년 고용이 증대됐다면
두 개 세액공제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여기 이 첫 번째 탭에 세 번째 줄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들을 해당 연도의 청년 상시 근로자 수 그리고 직전과세 연도의 청년 상시 근로자 수 청년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은 그러면 뭐 근무하다가 중간에 입사는 뭐 29살 했는데 뭐 1년 지나가지고 지금 30살 됐다. 그러면 공제 청년을 빼야 되냐? 입사일 기준이에요. 입사일 기준인 거니까 입사할 때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하셔야 돼요. 요건을 그냥 제가 뭐 누가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걸로 믿지 마시고 요건을 정확하게 살펴서 언제 시점으로 해야 되는지도 잘 보시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 청년 고용중도에 대해서도 청년 고용중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쪽에 세 번째 탭에 있어요. 이거 이제 요 근래에 생긴 세액공제 항목들이라서 이쪽에 한 군데 모아져 있어요. 세 번째 탭에. 그래서 청년 고용중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거는 되게 공제 금액이 많아요. 1인당 500만 원이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꽤 크죠. 오른쪽에 이제 184페이지에 그 예가 들어져 있는데 여기 뭐 청년 근로자 증가 인원 같은 경우 이런 거 이제 상시 인원 근로자 증가 인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방금 전에 봤던 저희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나온 것처럼 여기에 이 상시 근로자 수 입력하는 거에다가 함정 입력해서 근로자 수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해보시고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제 엑셀을 작성하셔가지고 매 월별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월별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고 해서 그러니까 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연 단위로 하면은 몇 명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적용될 그 금액 인원수를 쓰는 이유가 월별로 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기다 보니까 계산되어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 증가 인원에 대해서 입력하시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0만 원이 적용되는데 대신 이제 사후 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번 적용하셨으면 그 다음에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소되면은 전에 공제받았던 거 다시 토해내야 되니까 사후 관리 2년 동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전년도 혹시 있었으면 다시 한번 또 올해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까지 2년 뒤까지 사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보시면 성실 사업자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 앞에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서 작성하시면서 그냥 입력해 본 거 있죠. 이런 것처럼 요건에 해당될 때 세액공제에 대해서 성실 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여기 한도 적용은 성실 사업자는 의료비 공제할 때 원래 그 근로소득 있는 사람들이 의료비 공제 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총급여의 3%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성실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뭐 5억, 10억, 20억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3% 이러면 엄청나게 큰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액공제가 적용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뭐다 이 그 매출액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 수익 금액의 3%가 아니라 이런 성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소득 금액의 사업소득 금액의 3%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빼야 되는 게 그 소득자가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뺀다면 이런 성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의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아니고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차감한 거에 대해서 그 이상에 해당되는 거에 15%를 세액공제 받으니까 이 186페이지 이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하나 조심하시라는 거. 흔히 실수하기 쉬우니까 그것까지 보시고 세액공제에 가면은 뭐 더 많이 설명해 드리면 더 있는데 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보시면서 혹시 이번에 이제 그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요건이 좀 늘어났죠. 2016 규정에서 예전에 이제 임신이 없었고 출산 육아만 있었는데 임신 요건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임신 요건이 추가된 거 있으니까 더 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 경우니까 살펴보시고 임신도 그러니까 바로 그냥 뭐 한 거 아니고 뭐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 이내에 그러니까 퇴사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이내에 임신해서 출산한 경우에 또 해당되니까
금액도 살펴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 정도 보시고 또 다음 진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